아가씨들, 혼자 산에 가면 위험해. 오빠들이 같이 가줄게. 제발 그냥 비켜주세요. 비켜달라고? 야, 이 아가씨가 우리한테 비켜달라네. 등산로 입구에서 벌어진 소란을 외면하려던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폭들이 젊은 여성들을 둘러싸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대. 그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10초간의 제압. 하지만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그녀를 노리는 거대한 악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수연은 등산로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찾던 바로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어이 예쁜 아가씨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등산로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거친 말투가 산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들, 둘이서만 오면 위험한데. 오빠들이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갈 수 있어요. 에이, 뭘 괜찮아. 험한 세상인데. 오빠들만큼 안전한 사람들이 어딨다고 그래. 수연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좀 비켜주세요. 뭐, 비켜달라? 야, 들었냐? 이 아가씨가 지금 우리더러 길을 비키라는데? 거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여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손 안 나요? 어허, 예쁜 손 한번 잡아보자는 거지. 뭘 그렇게 놀래?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3명의 조폭이 2명의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 여성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당장 놓으세요. 여성이 팔을 빼려고 애쓰자 조폭의 리더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야, 얌전히 굴면 좋잖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질러. 수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과 저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성의 절규가 수연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손때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산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끼어들어? 리더가 여성의 팔을 놓고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재미있는 구경하려는데 초 치지 말고 갈 길 가시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쭈? 지금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조폭 중 한 명이 수연에게 다가서며 어깨를 밀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자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가.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왼쪽 조폭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조폭의 목덜미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리더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리더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첫 번째로 쓰러진 조폭이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 손목. 빨리 경찰에 신고해. 여성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여성은 이미 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계속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신음하는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녀는 배낭을 메고 등산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여성이 뒤에서 불렀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은 산 정상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의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연은 산 아래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 등산로에서 벌어진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등산객을 희롱하던 불량배들을 한 여성이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을 등산로의 여전사라고 부르며 수연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기 전에 앵커의 다음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백진호 회장이 작은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수연.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찾았다. 백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면회 신청하겠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 면회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할 긴급한 사안이 생겼어요. 1시간 후 면회실에서 백 회장과 마 실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연을 찾았다. 마 실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에 나왔어. 등산로의 여전사라는 시시껄렁한 제목으로 말이야. 백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물건,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그리고 2번 다시는 입 열지 못하게 만들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원히.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다른 놈들도 이 뉴스를 봤을 테니까. 즉시 사람들을 풀겠습니다. 모텔에서 수연은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배터리를 빼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모텔 로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팀장입니다. 수연아, 너 괜찮은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모텔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정문 쪽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층 클리어. 목표 없음. 후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다. A조는 동쪽으로 이동. 무전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놓쳤다. 주변 수색범위 넓혀. 수연이 반대편 골목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검은 옷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골목 안쪽에 있다. 수연이 뒤돌아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터졌고 벽돌 조각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뛰어든 수연은 좌판과 상자들 사이를 누비며 달렸습니다. 새벽 장사 준비를 하던 상인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죄송합니다. 수연이 과일 상자를 넘어뛰며 사과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상자들을 발로 차며 따라왔습니다. 양쪽 출입구 전부 막아. 도간에 든 쥐다. 킬러들이 시장 양쪽 출구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2층 건물에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비상계단에 매달렸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다리를 스쳐갔습니다. 옥상에서 옥상으로 뛰어다니며 수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킬러들도 건물들을 포위하며 추격해왔습니다. 한편 조연석 팀장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시끄러웠다. 수연의 암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산이 시끄러웠다는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 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나야. 지금 당장 통합관제망 접속해. 추적해야 할 사람이 있어. 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이수연. 망할 시간이 없어. 빨리. 조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의 도시 곳곳에 CCTV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시장 근처 CCTV에서 뛰어가는 수연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쫓는 검은 옷의 남자들도 함께 보였습니다. 젠장, 벌써 움직였구나. 조 팀장이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과장, 지금부터 동선 계속 추적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쏴줘. 바로 출발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연은 폐공장 지대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킬러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녹슨 철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폐공장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목표물, 폐공장 내부로 진입. 전원 포위 후 진입한다. 조용히 처리해.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녹슨 쇠파이프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킬러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쇠파이프를 들고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윽! 킬러가 쓰러지며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1번 상황 보고해. 응답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킬러가 신중하게 들어오며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수연이 기둥 뒤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던졌습니다. 킬러가 소리가 난 쪽으로 총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반대편에서 나타나 그의 목을 쳤습니다.
이번 무슨 일이야? 응답해. 세 번째 킬러가 급하게 달려들어왔습니다. 수연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찾았다. 2년. 킬러가 총을 겨눴지만 수연이 먼저 쇠파이프를 던졌습니다. 파이프가 킬러의 손목을 맞히며 총이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맨손으로 격투를 벌였습니다. 킬러의 주먹이 수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이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마지막 킬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킬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연이 피하려 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왼팔을 깊게 베었습니다. 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어. 킬러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킬러의 칼이 수연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공장 벽이 무너지며 낡은 트럭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킬러가 트럭에 치여 멀리 날아갔습니다. 차에서 조연석 팀장이 뛰어내렸습니다. 이수연, 정신 차려. 수연아. 조 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됐어. 이제 괜찮아. 내가 왔잖아. 다 끝났어. 조 팀장이 수연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팀장님, 어째서 이놈들이 저를 쫓는 거죠? 백진호야. 그 자식이 널 찾았어. 조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진호 회장이요? 감옥에 있을 텐데 왜 저를? 네가 가지고 있다는 비밀 장부,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된 거야.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밀 장부라니요?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2년 전 마지막 작전 말이야. 현장에서 뭐라도 이상한 거 못 봤어? USB든 문서든 뭐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 팀장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추격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졌든 안 가졌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백진호는 네가 그걸 가졌다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널 죽이려 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겠어? 백진호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조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해. 상처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수연의 팔에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팀장님, 응, 말해봐. 제가 정말 뭔가를 잊고 있는 걸까요? 조 팀장이 수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제발 버텨.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는 거야. 수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수연아, 정신 차려. 조 팀장이 급하게 병원이 아닌 다른 목적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낡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에 감긴 붕대가 묵직했습니다. 수연아, 정신이 좀 들어? 조연석 팀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여긴 어디예요? 여긴 내 아지트야. 꼬박 사흘을 잤어. 수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누웠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러다 상처 터져.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 조 팀장이 물컵을 건네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최악이야. 조 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내 신상, 인터넷에 싹 다 풀렸어.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내군 기록까지.
개자식들이야. 화면에는 수연의 모든 개인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 실장 짓이야. 그놈이 고용한 해커가 국방부 서버까지 턴 거야. 조 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화면에 거액의 현상금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생포 50억, 사채 확인 20억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목숨값에 그 있지도 않은 장부가까지 얹어준 거지. 저는 정말 결백해요. 그런 물건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나도 알아. 근데 백진호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조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내 얼굴 외우고 있을 거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조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진호 소나기에 있는 놈들이 경찰에도 군대에도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바로 잡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라져야 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조 팀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이수연은 죽은 사람이야. 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는 거야. 봉투 안에는 신분증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영. 수연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새 직업은 사회복지사야. 최대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현금도 있네요. 이게 전부야. 큰 돈을 들고 다니면 오히려 표적이 돼. 조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로 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요? 그래. 사람도 적고 외지인한테 별 관심도 없어. 백진호 감시망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고. 하지만 팀장님은요? 팀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당분간 잠수 타야지. 너 구한 거 들키면 내 목숨도 위험하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동료잖아. 조 팀장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신 나랑 약속 하나만 해. 뭔데요? 절대로 이수연으로 돌아오려 하지 마. 박선영으로 살다가 박선영으로 죽어야 해. 수연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죠? 지금 당장.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는 건 시간 문제야. 조 팀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서둘러. 야간 버스 시간 맞춰야 해. 수연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럽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내 짐은 이게 다야. 조 팀장이 작은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짐이 많으면 의심받기 쉬워. 밤 11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표는 끊어놨어. 조 팀장이 버스표를 건네줬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릴 방법은 없어. 이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팀장님, 울지 마. 살아남아야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평범하게 살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수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수연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연으로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마 실장의 부하들이 안전가옥을 포위했습니다. 진입해. 검은 옷의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보고. 목표물 없음. 샅샅이 뒤져. 흔적 하나라도 찾아내.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문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쥐새끼처럼 빠져나갔군. 흔적도 없이 마 실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주변 CCTV는 확인했습니까? 모두 파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써둔 모양입니다. 젠장. 한편 버스 안에서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버스가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수연 말고 내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마을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박선영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그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 아이들의 집 시설 관리인 구함. 박선영이 된 그녀가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선영이 된 수연은 햇살 아이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창문마다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어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문을 연 것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여기 원장 김순자예요. 밖이 쌀쌀한데 얼른 들어와요. 원장실로 들어가니 벽에 아이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곳은 처음일 텐데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요? 네. 군복무 시절에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연이 위조된 이력서를 건네줬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었네. 어쩐지 마음이 곱겠다 싶었어. 아이들을 돕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김 원장이 수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살림이 넉넉지가 못해서 월급을 많이 챙겨주기가 어려운데 괜찮겠어요? 네, 원장님.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참 고맙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일해봅시다. 김 원장이 수연을 보육원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이리 와봐.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지낼 박선영 선생님이란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수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야, 김유미. 그런 거 여쭤보는 거 아니야. 15살 정도의 소년이 여자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인사해라. 여기 대장 김민준이야. 김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형 노릇 톡톡히 하고 있지. 민준이 수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이네요. 이번엔 얼마나 계시다 가실 건데요? 민준아. 무슨 말버릇이야. 김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수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왔어. 그 말 여기 왔던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했어요. 민준이 시큰둥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공놀이해요. 아이들이 다가와도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에이, 선생님은 재미없다. 아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민주는 계속 수연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세탁기 또 멈췄는데 고칠 줄 아세요? 선생님, 후원 들어온 쌀포대 좀 창고로 옮겨주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전 선생님은 힘 엄청 셌는데. 수연은 묵묵히 민준의 부탁들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에 아이들이 깨어 무서워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수연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번개가 쳐서 무서워요. 수연이 아이들을 달래려 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천장에서 비가 새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곳곳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2층 천장은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니. 사람 부르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김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나섰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혼자 하겠다고? 아이고, 안 돼요. 위험해서 큰일 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수연이 작업복을 입고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선생님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여자가 저런 걸 어떻게 해? 민준도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상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들보가 썩었네. 이러니 비가 셀 수밖에. 혼자서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고 정확한 치수로 잘라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망치질 한 번에 못이 쏙쏙 들어가. 아이들이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연은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천장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방수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원장님. 수연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정말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져요. 맥가이버 같아요. 아이들이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에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보육원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김순자 원장 나와. 대한금융이야.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하루 이틀 해?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수연 뒤로 숨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지겹지도 않아? 그놈의 죄송소리 말고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김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든 뭘? 당장 집기라도 내다 팔아. 남자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과거의 본능이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끼어들어? 저는 여기 직원 박선영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뭘 어쨌다고. 돈 받으러 온 죄밖에 더 있어? 대부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건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와서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건 아동복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요. 조용히 돌아가시죠. 남자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를 가르쳐? 법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든 정당한 절차를 밟으세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씨, 말만 잘하네. 두고 봐.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거니까. 남자들이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민준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완전 멋있었어요. 나쁜 아저씨들을 선생님이 혼내줬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보통 사람 아니죠? 수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달라요. 뭐랄까, 되게 강한 사람 같아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까는 고마웠어요. 우리 할머니 지켜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수연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수연도 조금씩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종 철거 통지서. 김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며 기간 내에 건물을 비우지 않을 시 강제 철거에 들어감을 통보합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김 원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수연은 통지서를 읽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정부 긴급 지원금, 민간 후원 재단, 하다못해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하지만 모든 것이 서류 절차가 복잡하거나 심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연석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접니다. 박선영, 너 미쳤어?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입니다. 5억?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지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판국에 5억을 어디서 구해? 제가 지키고 싶은 아이들이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수연이 보육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자금 추적 들어오면 너랑 나 둘 다 끝장이야. 팀장님, 제발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 이수연.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 다른 방법을 찾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보안 요원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군에서 특수 경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경력 증명서에 이전 직장 연락처가 없네요. 추천인도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연락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희도 채용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어디를 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카페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만났던 사채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놈들 사무실에 있는 돈, 그걸 훔친다면 수연이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 위치를 파악하고 진입 경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세요? 저희 계속 기다렸는데. 미안, 일이 좀 있어서.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보육원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밤마다 몰래 울어요. 선생님, 우리 정말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 선생님이 꼭 지켜줄게. 약속해. 수연이 아이들을 달랬지만 자신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철거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TV를 보고 있는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대한민국 최강의 파이터를 가린다. 서바이벌 격투 서바이벌 더 스트롱맨. 최종 우승자에겐 상금 10억 원을 드립니다. 수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 수연이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내일이 마지막 접수일이었습니다. 성별, 나이, 국적 불문. 격투 경험이 있는 그 누구든 도전 가능.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진호의 하수인들이 TV를 보고 자신을 찾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수연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박선영으로 경력은 최소한으로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아이고, 선영이구나. 이 새벽에 웬일이야? 잠시 돈 좀 벌러 다녀오겠습니다. 돈을 벌러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선영아, 대체 무슨 일이니? 나한테는 말을 해줘야. 제가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수연이 김 원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의 방으로 가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며칠 안에 돌아올게. 그동안 동생들 잘 부탁해.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 마이너스 박선영. 새벽 5시 수연은 조용히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마스크와 모자, 그리고 간단한 운동복만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엄청난 규모의 참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거대한 체격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야, 저기 여자도 있네.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몸매는 좋은데 저러다 뼈도 못 추리겠다. 수연은 마스크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예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태프가 확성기로 안내했습니다. 방식은 1대1 지목 토너먼트. 제한 시간 3분 안에 상대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수연의 상대는 키 190cm가 넘는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예쁜 아가씨, 괜히 다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권하는 게 어때? 내가 살살 다뤄줄게. 상대방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하시죠.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기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상대방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는 순간 수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기 종료. 단 10초.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신기록입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뭐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 저 여자 정체가 뭐야? 괴물이잖아. 수연은 마스크를 다시 고쳤으며 조용히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해 집중되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선 경기가 있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수연이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벌써 그녀의 경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미스터리 참가자. 마스크 여전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연은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연은 얼굴 없는 도전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저 가녀린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마스크 여전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그녀의 정체를 추측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8강전에서 전직 복서 출신을 상대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 아니야? 상대는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시작. 복서가 재빠른 잽을 날렸습니다. 수연이 몸을 틀어 피하며 상대의 옆구리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크어. 복서가 비틀거렸지만 금세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것 봐라. 제법인데. 복서가 연속으로 훅을 날렸습니다. 수연은 UDT에서 배운 근접전 기술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잡고 비트는 순간 복서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그대로 매치기로 상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승부 끝. 이번에도 1분 안에 끝났습니다.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우와, 선생님 진짜 짱이다. 민준이 형, 저 아저씨 완전 커다란데 선생님이 이겼어. 민준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저러시는 거야. 김 원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TV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4강전 상대는 전직 레슬러였습니다. 키 185cm에 체중 120kg의 거구였습니다. 아가씨, 운도 여기까지야. 이제 얌전히 집에 가자고. 레슬러가 수연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역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레슬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의 다리를 노려 정확한 킥을 날렸습니다. 아! 레슬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거대한 몸집이 쓰러졌습니다. 결승입니다. 마침내 마스크 여전사가 결승 무대를 밟습니다. 과연 그녀는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방송국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청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요. 마지막 경기 정정당당하게 싸웁시다. 상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다양한 격투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마스크가 경기 도중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대의 강력한 태클에 수연이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상대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카메라가 수연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카메라 얼굴 잡아주세요.
저 얼굴은 세상에. 여러분, 저 얼굴 기억하십니까?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등산로의 여전사 이수연입니다. 아나운서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마승철 실장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수연. 네가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마 실장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섰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인원 전부 보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네, 실장님. 부하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한편 검찰청에서 최지혁 검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수연, 2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최 검사는 2년 동안 백진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 네, 검사님. 지금 즉시 팀원들 이끌고 방송국으로 출동해. 무슨 수를 써서든 이수연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수연은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우승. 마스크 여전사, 아니 이수연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상금 10억 원을 받는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육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수연 씨, 등산로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방송국 뒤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거기서. 마 실장의 킬러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서울중앙지검이다. 총 버려. 최 검사의 수사관들이 외쳤습니다. 방송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수연 씨,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와요. 최 검사가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킬러들보다는 검사가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최 검사와 함께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방송국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보호로 수연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최지혁 검사입니다. 차 안에서 최 검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2년 전 백진호 회장 비자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수연 씨는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보육원은요? 상금은요? 아이들과 한 약속 지켜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금 10억 원은 제가 책임지고 보육원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최 검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는 이제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뉴스를 보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을까? 경찰 아저씨들이 왜 선생님을 데려가? 나쁜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총을 겨눴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검찰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이수연. 최지혁 검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지혁, 네가 어떻게 여길?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게,
군복 벗고는 처음 보는 건가? 징글징글하다. 10년이 지났네. 네가 날 찾고 있었다고? 앉아. 너랑 할 얘기가 산더미야. 최 검사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백진호 사건 들어는 봤지? 뉴스에서 떠들썩하던데요. 이 사건 내가 검사 옷 입고 5년 내내 목숨 걸고 파던 거야. 저 백진호라는 괴물을 잡으려고. 최 검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 높으신 분들, 돈 꽤나 있다는 기업 회장님들, 심지어 법복 입은 판사 나으리들까지 전부 저놈 주머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들이야. 그런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2년 전 네가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작전 기억나지?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뭘 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줘. 별거 없었어요. 단순 현장 정리 작업이었고. 단순 정리? 수연아, 거긴 백진호의 개인 비밀 금고였어. 수조원대 검은 돈이 오가던 심장부라고. 최 검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현금 다발이랑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라졌지. 제일 중요한 거라니요? 백진호가 네가 자기 범죄가 낱낱이 적힌 비밀 장부를 빼돌렸다고 믿고 있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나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백진호가 널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최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장부가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고, 아마 현장에 있던 제3자가 빼돌렸겠지. 그럼 왜 저를 찾은 거예요? 전 범인도 아닌데. 네가 그날 현장에서 백진호를 직접 본 유일한 생존자니까. 너만이 유일한 목격자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혁아, 나 이제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도 있고.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네가 입을 닫으면 백진호는 풀려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그건 검사인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 일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넌 이미 이 전쟁 한복판에 들어와 버렸다고. 최 검사가 태블릿을 켜서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백진호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다수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과연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인물이 하는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들 봐. 나를 무슨 정신병자의 폭력범으로 몰고 가고 있어. 백진호가 늘 쓰던 수법이야. 증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 그때 최 검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수사관. 검사님,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청원인데? 이수연 씨를 지지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 검사가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웅, 이수연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화면에는 보육원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분입니다. 저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민준이 쓴 글이었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의 여전사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싸운 거였어. 감동이다. 저런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다니 백진호 진짜 악마네. 우리가 지켜줍시다. 이수연 씨 힘내세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가 아이들이
세상이 널 지지하고 있어, 수연아. 최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야. 저들 뜻대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평생 숨어 살 건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낼 건가? 수연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정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요? 내 증언이 백진호를 법정에 세울 유일한 열쇠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최 검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니까. 다음 며칠 동안 수연과 최 검사는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그날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전부 다 기억해내야 해. 백진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심지어 무슨 냄새가 났는지까지. 수연은 2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수연은 과거 작전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작전 목표는 불법 자금 저장소 내 증거물 확보, 현장에서 다량의 현금과 일반 서류 발견.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그때 현장에서 수연이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백진호가 부하에게 말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3번 금고에 있는 그것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 그게 우리 모두의 목숨줄이니까. 생각났어. 지여가 생각났어. 수연이 최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3번 금고라고 했어. 3번 금고. 네,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부하가 거기서 검은색 가방 하나를 꺼내 오는 걸 봤어요. 최 검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다. 그 가방 안에 비밀 장부가 있었던 거야. 수연아, 네가 해냈어.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수연이 법원으로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긴장하지 마, 수연아. 내 뒤에 내가 있어. 최 검사가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백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수연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증인 이수연,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수연이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방청석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수연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증인은 2년 전 8월 15일 밤 10시경 해당 장소에 있었습니까? 최지혁 검사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수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아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작전 수행을 위해 지하 금고로 진입했을 때 피고인 백진호 씨가 부하서나 명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고 안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내며 부하에게 무언가를 급히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진호가 변호인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지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번 금고라고 칭하는 곳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백진호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조도나 증인의 정확한 위치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증인은 당시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금고 입구로부터 약 5m 떨어진 환풍구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백진호의 변호인이 수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인,
군복무 시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기록에 따르면 심각한 불안 증세로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 의료 기록에는 분명히 단기 기억상실과 선망 증세가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거짓이라는 겁니까?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겪은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 또한 증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기억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변호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빛도 거의 없는 어두운 지하 공간, 그것도 5미터나 떨어진 거리에서 본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수연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준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웠지만 똑똑히 봤습니다. 피고인이 왼팔에 차고 있던 시계 말입니다. 시계라고요? 네. 롤렉스 데이토나 11만 6,508 모델이었습니다. 옐로우 골드 케이스의 검은색 다이얼이었죠. 변호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넥타이 핀 또한 기억합니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 문양의 순금 핀이었습니다. 백진호가 자신의 넥타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증인, 혹시 패션 잡지라도 즐겨보십니까? 그런 정보는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냄새도 기억합니다. 피고인에게서 희미한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최근에 격발이 있었던 총기를 만졌다는 증거죠. 화약 냄새라니. 그리고 피고인 특유의 말투. 야, 이 새끼야처럼 거친 단어를 문장 앞에 붙이는 습관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수연의 증언이 점점 구체적이 되자 법정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고인 백진호 씨가 현장을 떠나기 직전 부하에게 내렸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백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수연이 백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배 뜨기 전에 부산항으로 가. 거기서 기다리는 중국 놈들한테 이 물건 넘겨. 이번 거는 절대 흔적 남기면 안 돼. 백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진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장님 들으셨습니까? 최 검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방금 피고인 백진호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증인의 증언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백진호의 변호인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재판의 진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최 검사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저격한 반응이야말로 증인 이수연의 모든 증언이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백진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이수연, 네가 감히 날. 피고인은 정숙하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반응으로 인해 높은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인 백진호 측 변호인, 이래도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최 검사가 백진호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백진호의 변호인이 급하게 속삭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의 아이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백진호는 변호인과 급하게 대화하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상황은 이미 크게 기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자백과도 같은 발언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 검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백진호의 유죄 판결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조직 내부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백 회장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 여기 있습니다. 마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앞다투어 자수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을 알려주십시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백진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편결합니다. 백진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피고인 백진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교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지혁 검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승리는 검찰의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선 한 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수연 씨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검사님, 그렇다면 이수연 씨가 받기로 한 상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방송사 및 후원 기업들과 협의하여 특별 공로 포상금 형태로 전액 햇살 아이들의 집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뉴스는 온 나라를 감동시켰습니다. 보육원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한 여성의 영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진짜 멋있다.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더 예쁘네. 우리 회사도 저 보육원에 정기 후원 신청합시다. 보육원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후원 문의, 기부 신청, 봉사활동 참여 요청까지 쏟아졌습니다. 김순자 원장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큰 관심을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TV 뉴스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TV에 나와. 선생님 진짜 영웅 같다. 하지만 정작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 뿐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이게 다 무슨 짐이야? 어디 먼 데라도 가니? 네, 원장님.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보육원은 안전하잖아요. 돈 문제도 해결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줄 거고요.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김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문제인 줄 아니? 아이들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엄마고 언니고 가족인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쪽지를 남기고 새벽에 조용히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아, 모두 건강하게 자라라. 민준아, 동생들 잘 부탁해.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박선영.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구에서 택시가 멈췄을 때 수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민중과 보육원 아이들이 김 원장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되어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와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왜 말도 없이 가세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수연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민준아, 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가 선생님 집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미웠어요. 어차피 며칠 있다가 힘들다고 도망갈 그런 어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랐어요. 말로만 지켜준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선생님 가족이라고요. 민준이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집인데 여기 말고 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수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가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맞죠?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지난 2년간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절대로 안 갈게. 수연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죠? 응, 정말이야. 여기가 내 집이니까. 김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다들 기다리겠다. 우리 집으로. 공항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작은 술집에서 3명의 남자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수연에게 제압당했던 조폭들이었습니다. 야, 저 여자가 그 여자였냐? 등산로에서 우리개 패듯이 패던 그 누님 맞네. 화면에는 수연의 영웅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 범죄 조직과 홀로 맞서 싸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 진정한 영웅. 그들은 말없이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보육원 지키려고 저런 괴물들이랑 싸운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다. 우리는 대체 뭘 하면서 산 거냐? 정신이 번쩍 드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세 사람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형님, 우리도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일 알아봅시다. 그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자. 그들은 그날 밤 술집을 나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도 바꾼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우리 뭐하고 놀아요? 날씨도 좋은데 다 같이 바다나 보러 갈까? 와, 진짜요? 그럼 우리 낚시도 해요. 저는 조개 잡을래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그녀가 진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수연이 아닌 박선영으로서 그녀는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햇살 아이들의 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3층 건물에는 최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컴퓨터가 전부 새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 밤새 읽어도 돼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이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따고 보육원의 교육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오늘 아이들하고 뭐하고 놀아줄 거야? 김 원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이랑 특별한 걸 해보려고요. 수연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수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꼬맹이들 저녁 먹기 전에 숙제부터 다 해놔. 네, 민준이 형. 동생들이 민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육원의 든든한 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제 전국 청소년 권투대회 결과는 어땠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에이, 뭐려. 운이 좋았죠, 뭐. 민준이 쑥스러워하며 금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프로 권투 선수가 되겠다는 꿈 꼭 이뤄. 네. 저처럼 힘든 애들 운동 가르쳐 주면서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민준의 꿈이 구체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왔다. 최지혁 검사가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혁이 아저씨다.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최 부장, 승진했다며? 한턱 쏴야지. 수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끄럽다. 너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최 검사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또 뭘 사오셨어요? 최신형 태블릿이야. 이걸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님, 저 왔습니다. 조연석 팀장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보안 시스템 정기 점검하러 왔지. 새로 단 CCTV가 말썽은 없는지 봐야 마음이 놓여서. 조 팀장은 합법적인 보안 업체를 차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원의 모든 보안 업무는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매번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왜 없어? 너랑 이 녀석들 안전한 거, 그거면 나한테는 최고의 이익이지. 그때 마당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오, 우리 강아지들. 공부 다 했어? 1년 전 등산로에서 수연에게 제압당했던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화단 잡초 제거 다 끝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연이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네줬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놈들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일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아이들과 마당에서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방어술을 배워볼 거야. 우와. 그럼 저희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힘이 센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야. 수연이 기본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할 때 이렇게 피하고 방어하는 거야. 폭력은 나쁜 거지만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 아이들이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무섭고 힘들 땐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언제나 함께할 거거든. 수연은 아이들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파괴와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 될래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혼자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운동기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보육원 마당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빗자루를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이 차올랐습니다. 2년 전 산에서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내야 했던 시절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금방 갈게.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자전거, 축구공, 그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수연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보호자인 박선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오늘 된장찌개는 민준이 형이랑 제가 끓였어요. 맛있을걸요?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볼까? 정말 고마워. 수연이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아이들의 집에는 따뜻한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